글로벌 공급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상승 압력도 확대되면서 And that's the one we need to focus on a little bit more. Sometimes that's maximum employment, sometimes it's inflation. I'd say now it's inflation. 네, 두 번째 심층 분석 주제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미국부터 국내까지 인플레이션 우려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상황인데요. 정말로 빅사이클로 진입을 한 것인지 정치경제부 강미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강 기자,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네,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임금 상승률은 이제 5% 수준인데 물가 상승률이 7%를 넘었습니다. 임금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르기에 물가를 감안한 사람들의 실질 임금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는 거죠. 경제개발협력국 OECD 회원국 평균 물가 상승률도 이제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물가 상승이 코로나로 인한 수요 측 요인뿐 아니라 유가 상승과 그리고 같은 공급 요인이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물가 현상 지속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국내 상황은 세종시 한창률 기자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까? 네. 네, 내일 모레 이제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2월 상승률이 4%대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이거 심각하게 봐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월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를 기록한 게 언제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11년 12월에 이제 4.2%를 기록한 이후에 이 10년 만에 2월 달에 4% 넘는 기록하게 되는데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3% 후반대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4% 진입은 이제 시기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물가가 급등하는 게 앞서서 저희가 짧게 또 짚어보긴 했지만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간밤에 WTI 100달러를 돌파한 상황인데 이 유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 어느 정도로 봐야 합니까? 예,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3.6% 가운데 당시에 이제 석유를 포함한 공업 제품이 그 제품의 기여도가 1.44%포인트였습니다. 이는 이제 물가 상승분 가운데 40%가 이 석유를 공업 제품 가격 상승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오르게 되면 물가 상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강 기자, 그럼 문제는 유가 상승세가 더 지속될 수 있다.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은데 WTI가 100달러를 돌파한 게 이게 얼마만입니까? 네, 이제 8년 만에 최고가인데요. 예. 이제 일부에서는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수위가 높아진 이유에서인데요. 이제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2주가량 지속되면 이제 비축률을 방출을 개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국제 유가는 150달러까지도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기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그 화폐 가치 하락으로 물가 상승이 이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불황 속에서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유가가 상승하면서 이 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스태그플레이션 징후로 볼 수 있는 이제 장단기 채권의 금리 차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장단기 금리차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부분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당장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 금리 차이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기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지표가 있는데 오늘 경기 선행지수를 통계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가 지금 7개월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월까지. 보통 선행지수가 6개월째 하락을 하게 되면 경기 국면 전환 신호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7개월째 하락을 하다 보니 경기가 앞으로 더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과 슬로우플레이션 단계를 넘어서 스태그플레이션 초입 단계에 들어간 거다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는 이런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있다는 건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곡물 가격 급등입니다.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야 하는데 물론 시장에서는 수혜 업종이나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곡물 가격이 이렇게 치솟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켜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곡물 가격 상승으로 따른 물가 상승을 말하는 에그플레이션도 주목해봐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은 수입 곡물 가격 10%가 인상하게 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 0.39%가 오른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당분간 곡물 가격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상황 짚어봤습니다. 한창률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그럼 강 기자, 이제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큰 상황인데 물가 상승이 그러므로 쉽게 꺼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인플레이션 위기감은 이제 전 산업에 이제 전방위로 번지고 있는데요. 예. 네, 생산 원가는 치솟는데 이제 늘어난 비용을 이제 무작정 소비자에게 넘기기도 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박승환 기자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10년 내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친 산업계는 침울한 분위기입니다. 최근 한 주에만 160건의 기업 피해 신고가 접수됐는데 대금 결제가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류, 정보 부족 등의 순이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주문을 받아 기계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자금 회수에 차질이 생겼고 해당 국가들과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앞으로의 금융 제재가 어떻게 될지 몰라 답답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러시아 수출에서 자동차와 부품을 합친 비중은 40.6%에 달하고 나프타와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수입은 70%가 넘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교역 규모는 전체 국가 중 68위에 불과하지만 승용차 비중이 21.7%로 가장 높은 만큼 철강, 알루미늄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로선 더 큰 악재에 직면한 셈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석유화학업계는 물론 석유를 원료로 쓰는 해운항공, 철강이 주 원료인 철강조선, 곡물 가격 인상이 부담인 음식료 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국제 질서가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 공급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동안에는 전 세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였다면 앞으로는 그 시스템이 나눠져 가지고요. 끼리끼리 어떤 이분화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결국 해외 무역으로 우리나라의 국부를 창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반길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네, 이 인플레이션 리스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 강 기자, 이렇게까지 타격이 우려된다면 지금 인플레이션 진정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방법을 찾았었습니까? 네, 인플레 정책 수단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금리 인상, 긴축이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석유 파동이 있었을 때는 이제 한 연중 의장이 하루에만 금리를 4%포인트 가까이 올리며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자처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전민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은 물가와 싸우는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기준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뛰는 물가 잡기에 나선 거죠. 미 연준도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줬던 때가 있었는데요. 바로 1, 2차 오일 쇼크가 촉발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던 1970년대였습니다. 1979년 연준 의장에 취임한 폴 볼커는 하이퍼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해 10월 6일 토요일 볼커는 지금의 기준금리 격이었던 연방 기금금리를 15.5%로 4%포인트나 올렸습니다. 당시 언론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른바 토요일 밤의 학살이었죠. 여러 기업이 파산하고 실업률이 10%를 넘었지만 볼커는 전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0년 12월 퇴임 전까지 기금금리를 22%까지 끌어올렸고 3년여 만에 극약 처방을 내렸고 그 결과 취임 당시 14%가 넘었던 물가 상승률은 3년여 만에 3%까지 낮아졌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치유에 성공한 겁니다.
물가보다 금융위기나 경기 침체와 더 싸워야 했지만 볼커 이후 옐런 그린스펀, 제닛 옐런 등 역대 연준 의장들도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물가 상승과 자산 거품을 경계하는 매파 성향으로 인플레 파이터의 면모를 과시한 중앙은행 총재가 있었습니다. 이성태 전 한국은행 총재였는데요. 그는 취임 이듬해인 2007년부터 3년간 국제유가와 원자재 값이 급등하는 와중에도 순차적인 금리 인상으로 물가 상승률을 3.3%로 묶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 가격 붕괴와 금융시장 마비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하지만 볼커 전 의장도 이성태 전 총재도 중앙은행의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기 위해선 정부와 맞서 독립투사 역할을 자처해야만 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은 실물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유값이 뛰어올라 경기 회복을 고려하면서 물가까지 잡아야 하는 2022년 현재, 경제 원칙에 따른 통화정책 수장의 판단과 소신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네, 참 어떤 방법으로든 잡히기만 하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미 코로나로 우리 경제가 너무 많은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는 게 무리인 상황이긴 합니다. 분명히 지금의 인플레 상황과 저때, 과거의 상황은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좀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차이가 있을까요? 네, 먼저 고령화인데요.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또 탄소 중립 움직임으로 인한 이제 에너지 비용 상승 역시 변수인데요. 이제 대선 이후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기다려지고 있는데 이제 이미 지금도 공공요금 인상 압박은 한계를 넘어선 상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IMF 위기 때보다 심각한 나라 곳간 상황 속에 이제 추경으로 인한 돈풀기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제 과거보다 더 많은 악조건 속에 놓여 있어서 올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기도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기도 어려운 모양새입니다. 맞습니다. 뭐 당장 2월에도 이제 연준 긴축 리스크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번지면서 우리 코스피 신저가를 쓰기도 했었고 아직 금리 인상 초기 단계인데도 좀 이 정도로 타격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좀 앞으로 좀 어떤 영향이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네, 역사적으로 이제 주가가 가장 좋았을 때는 인플레이션 수준이 2% 정도였는데요. 금리 인상을 촉발하지 않으면서 이제 기업이 매출과 이익을 높이는 데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높은 물가 상승률에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이제 주가도 당분간 이제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 금융 시장의 향방 문영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조만간 미국이 기준금리를 본격적으로 인상한다면 국내외 증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가장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기였던 2015년부터 2018년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0에서 0.25%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상향 조치했습니다. 그러자 미국과 우리 증시는 모두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두 달 가까이 S&P 500 지수는 10.4%, 나스닥 지수는 14.7%,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도 7% 이상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충격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미국과 우리 증시 모두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넉 달이 지난 시점에는 금리 인상 발표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S&P 500과 코스피는 2차 금리 인상이 있었던 2016년 12월 중순까지 각각 23.1%, 11% 상승했습니다. 8차 금리 인상이 시행됐던 2018년 9월 말까지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고 1년 9개월 동안 S&P 500은 30%, 코스피는 1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다만 2018년 9월 26일 미국이 금리를 2에서 2.25%까지 올리자 시장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S&P 500 지수는 한 달간 8%, 세 달간 14% 이상 하락했고요. 코스피도 3개월 만에 13% 넘게 내렸습니다. 결국 2019년 1월 말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금리 인상 시기에 S&P 500은 연평균 8에서 11%, 코스피는 4%가량 올랐습니다. 해당 시기를 포함해 미국은 1950년 이후 모두 12차례 금리 인상기를 겪었는데요. 이 가운데 1972년부터 74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11차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증권업계는 이번 금리 인상기에도 단기적으로는 자본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돼서 그 충격이 증시 변동성으로 이어질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특히 당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까지 더해져서 증시가 더욱 요동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화랑일 때 금리를 인상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번에도 경기 회복세에 접어든 만큼 과거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증시가 우상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금리 인상기 때 어떤 종목들을 투자 바구니에 담아야 할까요? 증시 전문가들은 요동성이 둔화할 때는 주가 변동성이 비교적 낮은 대형주와 또 어닝 서프라이즈 등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을 주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이 이뤄지면 소비재 관련 기업이 빠른 속도로 실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같은 의미로 식음료업, 유통업, 또 통신업 등 경기 방어주가 투자에 유효하다는 전망을 했습니다. 네, 보신 대로 일단 시장이 당분간은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쭉 가져갈 필요는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강 기자, 우리 삶에 이 인플레이션을 대입했을 때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통은 저소득층일수록 더 크게 나타나는데요. 이제 보통 저소득층일수록 이제 소득 수준과 물가 상승폭이 반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소득 하위 20% 물가 상승률이 이제 상위 20%보다 1%포인트 가까이 더 높았는데요. 그리고 또 물가 상승률 중 생활 필수품 중심으로 한 생활 물가 지수와 신선 식품 지수가 더 높게 오르고 있죠. 즉 전체 소비에서 생필품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면 물가 급등에 따른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 전기와 가스 요금도 오를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부담 역시 한층 가중될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 기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유튜브 업로드가 되는데 제목과 해시태그 한번 뽑아볼까요? 네, 이제 우크라발 인플레 덧 내 계좌 안전할까라고 제목을 뽑아봤고요. 예. 그리고 해시태그는 아이의 공습, 증시 꽃샘추위로 잡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증시 꽃샘 추위처럼 좀 단기적인 추위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경제부 강미선 기자였습니다.